그런가 하면 이제는 전형적인 저물가 시대는 끝났고 고물가의 시대로 이제는 바뀐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바꿔줘야 하는 거죠. 2년, 3년, 5년을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변경할 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모스는 아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경기 순환 사이클은 순환되지만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적 사이클. 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반복되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시장에서 침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침체 가능성을 적게 보고 계시는 기존 뷰는 동일하신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침체로 가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은 침체를 가게 만들죠. 지금 이미 수요 파괴가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이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되자마자 뭐 모든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지수들이 최악을 띄고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ISM이나 그 다음에 컨퍼런스, 미시간 소비자 지수 같은 것들은 40년 내 최악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CEO 확신 지수 같은 것들은 진짜 40년 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원자재 값이 스스로 빠질까요? 그럴 정도로 침체는 강력하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침체까지 확실하게 받아들이려면, 침체가 반영될 걸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앞에 설명들이 어떤 거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파산 없는 자본주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좀비 경제를 다소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 근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정부가 코로나 때 어떤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도외시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에 부채 위기가 오는 상황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제가 다 같이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금리가 몇 프로일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올릴 겁니다. 그 이상을. 왜? 자기네들은 그래도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들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금리까지는 절대 안 올립니다. 그럼 견딜 수 있는 금리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립금리 수준이고, 견딜 수 없는 금리까지 안 올리게 연준에게 명분을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헤드라인 물가가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겁니다. 연준에게는 두 가지의 명분이 있어요. 금리를 더 높여 올려서 침체를 완전히 가져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명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50% 이상이 공급단,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코비드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온 공급망 병목이에요. 왜? 못 나가니까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떨어져요. 공급이 작아져. 그런데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주문은 많이 했어. 주문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고 생산은 평소보다 낮아지니까 두 개가 충돌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공급 관련된 병목이 생기고 유통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10%를 올려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전쟁이 끝나야 되고, 에너지 관련된 공급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중국이 셧다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근로자들이 돌아와야 되죠. 저임금 근로자들. 주로 유통 관련돼서 움직이던 분들이 전혀 일자리로 안 돌아왔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항만에 가서 이제 배에서 내려놔도 실어 갈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공급망 압박 지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연준은 그걸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연준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단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내가 금리를 10%까지 올렸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채 위기를 가져오게 되면 세상을 붕괴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준은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부채 부분에 대해서 과거 금융위기 때부터 디레버리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파산을 막아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물론 더 심하게 막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만 금리를 올려도 그 압력에 의해서 부채 그 사슬이 깨어지고 부채 파산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지금 영끌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부채 비율이 자기의 그 능력에 비해서 많이 높은 사람에게 금리가 신용, 담보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얼만큼 압박을 주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게 2%, 3%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약한 고릴수록 터져나오겠죠. 마찬가지 오랫동안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채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들어놨고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폭이 작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성장을 못합니다. 그 대신 심하게 깨진 적도 없어요. 2008년, 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코로나 때 심하게 깨진 것도 즉각 해결했죠. 뭘로? 유동성으로. 그러니 지금도 연준은 여전히 어떨까요? 과감하게 디레버리징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붕괴돼 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체를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의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침체 가능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침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침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래서 신용위기 같은 게 동반되는 침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파랑이 님이 질문 주셨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 침체를 짧고 약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모스트에서는 기존 포트 그대로 유지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실익이 생겨나야 합니다. 지금은 저는 바닥을 맞힐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나쳐 빠지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바닥권에 있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저는 설명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는 건 제가 생각할 땐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대한 의견이 없으니 기존 포트 유지할 거고요. 다만 언제 리밸런싱에 실익이 생기느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의 커다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요때는 코로나 때도 똑같았지만 기존 거를 그냥 들고서 그 기존 거의 반등만 일단은 수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되고요. 그 시점이 지난 직후부터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전체적인 색깔이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시장은 이제 기술주의 시대가 끝이 나고 가치주의 시대로 갈 거라고 보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전형적인 저물가 시대는 끝났고 고물가의 시대로 이제는 바뀐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바꿔줘야 하는 거죠. 2년, 3년, 5년을 투자하는 사람도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변경할 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모스트는 아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경기 순환 사이클은 순환되지만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조적 사이클. 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반복되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기술의 시대이죠. 2010년도부터 시작된 기술의 시대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기술의 시대가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때도 그게 변함이 없다면 그거에 기초한 포트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저는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뒤에는, 지금부터 1년 정도 뒤에는 예전과 같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수요 파괴되는 현상을 보고도 저는 확신이 막 들어요. 역시 취약한 경제입니다. 역시 약한 모습을 갖고 있고 여차하면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기술의 발달은 그런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야의 기술주들은 지금 사야 되는 것들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우량한 그런 듀레이션이 짧은 그런 캐시플로, FCF라고 말하는 프리 캐시플로가 있는 회사 말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말하는 거죠. 그 분야의 주식은 사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들이 지금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하게 주어지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포트fol리오를 유지하는 어떤 부분들은 당분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시점이 오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리밸런싱을 하고 그것들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